안녕하세요. X세대의 문학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책은 일본의 데무노 나스메 소세키의 대표작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작가이자 일본 작품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현대 일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여겨집니다. 일본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불리워지며 현대 일문학의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는 작가입니다. 마음이라는 작품은 나스메의 후기 작품으로서 초기 작품의 해학적이며 유머러스한 작품들과 달리 인간의 내적 갈등을 심도 있게 다룬 작품입니다. 나스메 작품의 전환점이자 대표작이죠. 담담히 써내려간 간결한 문체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강한 힘이 있는 작품입니다. 근대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굉장히 세련됐죠. 작가의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읽는다면 현대소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끝까지 읽었을 때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고 그로 인해 어디까지 후회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의 처음과 중간을 읽을 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후반부엔 그런 생각을 떨쳐낼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을 느끼실지 궁금하네요. 릴레이로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정성스러운 리플로 느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을 언제나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러니 여기서도 그냥 선생님이라 칭하고 본명은 밝히지 않겠다. 이것은 사람들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염려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나한테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곧바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된다. 붓을 쥐고 글을 쓸 때에도 마음은 늘 한결같다. 나에게조차 낯선 이름으로는 도무지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내가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가마쿠라에서다. 그때 나는 아직 젊은 학생이었다. 여름방학 중에 바닷가에 놀러간 친구한테서 꼭 내려오라는 엽서를 받고 나는 약간의 돈을 마련해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그 돈을 구하는데 2, 3일이 걸렸다. 그런데 내가 가마쿠라에 도착한 지 사흘도 안 돼서 나를 내려오라고 한 그 친구는 급히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전보를 받았다. 전보에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짧게 쓰여 있었는데 친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친구는 오래전부터 고향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내키지 않는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 결혼하기엔 너무 혈기왕성했다. 게다가 그 결혼 상대자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방학이면 당연히 돌아가야 할 집에 일부러 가지 않고 도쿄 근처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전보를 보여주며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빨리 가는 게 도리였다.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 집에 가게 됐고 모처럼 놀러온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학교 수업이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돌아가도 별로 할 일이 없었던 나는 내려오면서 잡아둔 여관에 당분간 머물기로 결정했다. 친구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어느 자본가의 아들로 경제적으로 별 부족함이 없었지만 같은 학교에 나이도 나이니만큼 생활하는 수준은 나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 또한 혼자서 의리의리한 여관을 찾을 만큼의 여유는 없었다. 내가 묵은 여관은 가마쿠라에서도 외곽에 자리하고 있었다. 당구를 치거나 아이스크림을 하나라도 맛보려면 기나긴 밭고랑을 넘어가야 했다. 차로 가도 20전은 찻싹으로 지불해야 할 만큼 멀었다. 부자들의 별장이 여기저기 몇 채씩 세워져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바다와 아주 가까워서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안성맞춤인 위치였다. 나는 매일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 여관을 나섰다. 불에 그을리다만 낡은 초가 지붕들 사이를 빠져나와 해변가로 내려오면 근처에 이렇게 많은 도시 사람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피서객들이 모래사장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느 때는 바닷속이 공중 목욕탕처럼 북적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나는 이런 번잡스러운 풍경에 둘러싸여 모래 위에 엎드려 있거나 바닷물에 무릎까지 담그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나름대로 피서를 만끽했다. 나는 이런 혼잡 속에서 선생님을 발견했다. 그때 해안에는 찻집이 2군데 있었다. 나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중 한 집을 택해 드나들었다. 하세해변에 커다란 별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전용 탈의실을 갖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피서객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공동 탈의실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차를 마시고 쉬는 일 외에도 수영복을 세탁하거나 소금물에 젖은 몸을 닦거나 모자나 양상 같은 소지품을 맡겼다. 나는 수영복은 없었지만 소지품을 도난당할 염려는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찻집에 들러 옷을 벗어놓았다. 내가 그 찻집에서 선생님을 본 것은 선생님이 마침 옷을 벗고 막 바다로 뛰어들려던 참이었다. 나는 그때 선생님과는 반대로 젖은 몸을 바람결에 말리면서 모래사장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선생님과 나 사이에는 시야를 가로막는 몇 개의 검은 머리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을 그대로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 정도로 해변가는 혼잡했고 그만큼 내 머리는 열기로 혼미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선생님이 웬 서양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서양 남자의 부드러워 보이는 새하얀 피부색은 찻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곧 나의 시선을 끌었다. 유카타를 입은 그는 그 옷을 탁자 위에 훌렁 벗어놓은 채 팔짱을 끼고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아랫도리에 우리가 입는 하루마타만 입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내 눈엔 그게 가장 이상해 보였다. 나는 이틀 전에 유이가 해변까지 가서 모래사장 위에 쭈그리고 앉아 서양 사람들이 바닷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던 곳은 약간 높이 솟은 언덕이었고 그 바로 옆이 호텔 뒷문이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 많은 남자들이 소금물을 뒤집어 쓰고 나왔지만 아무도 배나 팔, 허벅지를 허옇게 내놓고 있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여자들은 몸뚱이를 천으로 감싸고 있었다. 대부분 머리에는 고무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어서 젓갈색이나 감색, 남색 머리가 파도 사이로 동동 떠다녔다. 그런 모습들만 목격했던 내 눈에는 하루마타 하나만 걸치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 서양 사람이 아무래도 신기해 보였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자기 옆을 돌아보고 거기 앉아있던 일본인에게 한두 마디 말을 걸었다. 그 일본인은 모래 위에 떨어진 손수건을 집어들던 터였는데 그것을 줍자마자 곧 얼굴을 감싸고 바다 쪽으로 걸어나갔다.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다.
나란히 서서 해변으로 걸어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다음 그들은 곧바로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얕은 바닷물에서 첨벙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빠져나가 비교적 넓은 지점까지 가더니 두 사람 모두 본격적으로 수영을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머리가 아주 작게 보이는 남바다까지 곧장 헤엄쳐 나아갔다. 그러고는 다시 일직선으로 헤엄쳐 해변으로 되돌아왔다. 두 사람은 찻집에 와서는 우물물에 씻지도 않고 곧장 수건으로 몸을 대충 닦고 옷을 주워 입고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들이 나가버린 다음 나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고는 멍하니 앉아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무래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아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제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생각나지는 않았다. 그 당시 나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실증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무료한 일상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선생님과 만났던 시간에 맞춰 일부러 찻집에 나가보았다. 그랬더니 그날은 서양 사람은 오지 않고 선생님 혼자 밀짚 모자를 쓰고 나타나셨다. 선생님은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손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다음 해변으로 내려가셨다. 선생님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붐비는 인파 속을 뚫고 혼자 헤엄쳐 나가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갑자기 그 뒤를 쫓아가고 싶어졌다. 나는 얕은 물을 머리 위까지 튀기면서 상당한 깊이까지 와서 거기서부터는 선생님을 목표로 헤엄쳐 나갔다. 그러자 선생님은 어제와는 달리 활 모양으로 커브를 돌아 다른 지점에서 해변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생님을 뒤쫓아 잡으려던 나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내가 모래사장 위로 올라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털면서 찻집으로 들어서자 선생님은 이미 말쑥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와 엇갈려 밖으로 가셨다. 나는 다음 날도 같은 시각에 해변으로 나가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 하지만 말을 걸 기회도 인사를 할 일도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없었다. 게다가 선생님의 태도는 상당히 비사교적이었다. 일정한 시각에 초연히 나타나서 또 그렇게 사라졌다. 주위가 아무리 번잡스러워도 거기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처음에 같이 왔던 서양 사람은 그 후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선생님은 언제나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늘 하시던 대로 바다에서 걸어나와 같은 장소에 벗어놓은 옷을 입으려는데 어쩌다 그랬는지 그 옷에 모래가 가득 붙어 있었다. 선생님은 모래를 털어내려고 뒤로 돌아 유카타를 두세 번 흔들었다. 그러자 옷 밑에 놓여있던 안경이 탁자 틈으로 떨어졌다. 선생님은 흰 바탕에 잔무늬가 그려진 옷 위에 오비를 맨 다음에야 안경이 없어진 것을 눈치챘는지 주변 바닥을 내려다보며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셨다. 나는 곧 허리를 굽혀 머리와 손을 탁자 밑으로 집어넣고 안경을 주워들었다. 선생님은 고맙다고 하며 내 손에서 안경을 받아드셨다. 다음날 나는 선생님의 뒤를 따라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는 방향으로 헤엄쳐 나아갔다. 200m 정도 더 앞으로 나아가자 선생님은 뒤를 돌아보며 내게 말을 건네셨다. 드넓은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것은 나와 선생님 둘밖에 없었다. 고개를 들고 먼 곳을 보니 강렬한 태양빛이 수면과 산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자유와 환희로 충만한 근육을 움직여 바닷속에서 춤을 췄다. 선생님은 손과 발의 움직임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 물결 위에 드러누우셨다.
나도 흉내를 내어 똑같은 자세를 취해보았다. 파란 하늘에서 두 눈을 향해 금빛을 내리쏘듯이 강렬한 빛을 얼굴로 쏟아부었다. 기분 좋네요. 하고 나는 크게 소리쳤다. 잠시 후 바닷속에서 솟아나오듯 하며 자세를 바꾼 선생님은 나를 돌아보며 이제 돌아갈까요? 하셨다. 비교적 강단이 떴던 나는 좀 더 물속에서 놀고 싶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네, 그러시죠. 하고 흔쾌히 대답했다. 그리고 둘이서 헤엄쳐 왔던 길을 따라 해변으로 곧장 돌아갔다. 나는 그날 이후부터 선생님과 친해졌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선생님이 어디에 묵고 계신지는 그때까지 몰랐다. 그날로부터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오후였던 것 같다. 선생님과 찻집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선생님은 불쑥 내게 대근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머물 생각이시오? 하고 물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나는 느닷없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글쎄 어찌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내 대답을 듣고 빙그레 웃으시는 선생님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약간 머쓱해졌다. 선생님께서는요? 하고 되묻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 같았다. 바로 이것이 내 입에서 나온 선생님이라는 단어의 시작이다. 나는 그날 밤 선생님이 묵고 계신 여관을 방문했다. 여관이라고는 해도 보통의 여관들과는 달리 넓은 절의 경내에 있는 별장 같은 건물이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선생님하고 불렀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때마다 개면쩍게 웃으셨다. 나는 그것이 연장자에 대한 내 말버릇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나는 얼마 전에 보았던 서양 사람에 대해서 여쭤보았다. 선생님은 그가 발길 닿는 대로 여행하는 사람인데 이젠 가마쿠라에 없다고 두루 얘기해 주시면서 이야기 끝에 일본인과도 그다지 왕래가 없는데 그런 외국인과 가깝게 지내게 됐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어디선가 선생님을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했다. 당시 아직 어렸던 나는 속으로 은근히 상대방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선생님의 대답을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계시다가 아무래도 대개 얼굴을 전에 봤던 기억이 없네요. 나를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 아니오? 라고 해 나는 그만 김이 새고 말았다. 나는 월말에 도쿄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나보다 훨씬 앞서서 피서지를 떠나셨다. 나는 선생님과 헤어질 때 이제부터 가끔씩 댁으로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선생님은 그러세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 그 밖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선생님과 상당히 친숙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좀 더 친근하고 자상한 말을 기대하고 여쭤봤던 것이다. 그래서 이 차가운 대답은 나를 약간 위축시켰다. 나는 이런 식으로 자주 선생님으로부터 반갑지 않은 거리감을 느꼈다. 선생님은 그 점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도 같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도 같다. 나는 그 후로도 자주 섭섭함을 느꼈지만 그런 이유로 선생님과 소원해질 생각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더 다가가면 갈수록 내가 예상하는 어떤 것이 언젠간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어렸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 대해 젊은 피가 이렇게 솔직하게 들끓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어째서 선생님에 대해서만은 이런 생각이 드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건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었다. 선생님이 때때로 나에게 보인 형식적인 인사나 냉담해 보이는 태도는 나를 멀리하려는 불쾌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접근하려는 사람에게 본인은 가까이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므로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보내는 무언의 경고였다. 인정에 이끌리지 않던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기 전에 우선 자신을 경멸했던 것 같다. 나는 물론 도쿄로 돌아오면서 선생님을 찾아뵐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려면 아직 2주일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번 다녀오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온 지 2, 3일이 지나자 가마쿠라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에서 점점 옅어져 갔다. 게다가 형형색색으로 채색된 대도시의 공기가 피서지로 떠나기 전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내 마음속을 짙게 물들였다. 나는 도쿄의 분위기를 즐겼고 이곳을 떠나면 곧 그리워했다. 그리고 오가며 마주치는 학생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새로운 학년에 대한 희망과 긴장감을 느꼈다. 나는 잠시 동안 선생님에 대해 잊고 지냈다.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나의 마음속에 일종의 관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뭔가 하나 빠진 듯한 표정을 하고 거리를 걸어다녔다.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방안을 헤매기도 했다. 왠지 허전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다시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졌다. 처음 선생님 댁을 방문했을 때 선생님은 댁에 계시지 않았다. 두 번째 찾아간 건 그 다음 주 일요일이었다고 기억된다. 맑게 갠 하늘이 온몸을 휘감는 듯한 기분 좋은 날씨였다. 그날도 선생님은 댁에 계시지 않았다. 가마쿠라에서 선생님은 당신 입으로 직접 거의 매일같이 집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외출을 싫어한다는 말도 덧붙이면서 말이다. 그런데 2번이나 찾아와서 2번 다 허탕을 친 나는 선생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고 괜히 어딘가에서 삐져나오는 불만을 느꼈다. 나는 그대로 돌아올 수 없었다. 하녀에게 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듣고도 선뜻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얼마 전에 명함을 받았던 기억이 난 하녀는 나를 밖에 세워두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다 사모님으로 보이는 부인이 대신 나왔다. 기품 있는 여인이었다. 그 부인은 선생님께서 지금 어디로 출타하셨는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주었다. 선생님은 매월 이 날짜가 되면 조우시가야에 있는 어느 묘소에 성묘하러 가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부인은 이제 막 나가셨으니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네요 하고 내게 미안한 듯 말했다. 나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번화한 거리 쪽으로 한동안 걸어나가자 나는 이왕 나온 김에 산책이나 할 겸 조우시가야에 가고 싶어졌다.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엇갈릴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래서 곧 발길을 돌려 조우시가야로 향했다. 나는 묘지 앞에 펼쳐진 논을 좌측으로 돌아서 양쪽으로 단풍나무가 서 있는 넓은 길 사이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그러자 그 끄트머리쯤에 있는 찻집 안에서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 사람의 안경테가 햇빛에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불쑥 선생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선생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 얼굴을 쳐다보셨다. 어떻게... 선생님은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그 말은 인적이 뜸한 한낮에 묘한 뉘앙스를 풍기며 울렸다. 나는 즉시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뒤를 따라온 겁니까? 어떻게... 선생님의 태도는 오히려 침착했다.
음성은 더 낮게 깔렸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확실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누구의 묘에 참배하러 왔는지 아내가 이름을 말합디까? 아니요. 그런 건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런 건 말할 리가 없지요. 처음 만난 분께.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선생님은 그제서야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선생님과 나는 길가로 나가려고 복묘 사이사이를 지나갔다. 이사벨라 누구의 묘, 신보쿠 로긴의 묘라는 이름 옆에 일체 중생 신류 불생이라고 적은 사각형의 조그만 탑이 세워져 있었다. 전권공사 누구누구라는 것도 있었다. 나는 안드결이라고 새겨진 작은 묘 앞에서 이건 뭐라고 읽지요? 하고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은 안드레라고 읽으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겠죠. 하고 대답하시며 쓴웃음을 지으셨다. 선생님은 이 비석들이 만들어진 다양한 양식에 대해 나처럼 재밌고 아이러니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진 않았다. 내가 이것은 둥근 모양이라는 둥, 저것은 가늘고 긴 모양의 화강석이라는 둥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떠드는 것을 처음에는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마침내 댁은 죽음에 대해 아직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군요. 하고 한마디 하셨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선생님도 그 이상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묘지의 경계선쯤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하늘을 가릴 듯이 우뚝 서 있었다. 그 아래까지 왔을 때 선생님은 높은 가지를 올려다보면서 좀 더 있으면 보기 좋을 겁니다. 이 나무가 완전히 노란색으로 변해 떨어지면 이 일대는 금빛 낙엽으로 뒤덮이게 되지요. 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매월 한 번씩은 꼭 이 나무 아래를 지났던 것이다. 맞은편에 울퉁불퉁한 지면을 고르게 다듬어서 새 묘지터를 만들고 있던 남자가 괭이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왼쪽으로 가로질러 곧 길가로 나왔다. 이제부터는 어디로 갈지 특별한 목적지가 없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선생님은 어느 때보다도 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그래도 나는 별로 지루하다는 느낌도 없이 뚜벅뚜벅 함께 걸어갔다. 곧장 댁으로 가십니까? 네, 특별히 들릴 곳도 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아무 말 없이 남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선생님 댁 선산이 저쪽에 있습니까? 하고 나는 다시 입을 뗐다. 아니요. 어떤 분의 묘가 있습니까? 양친의 묘소인가요? 아니요. 선생님은 그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도 이야기를 그 정도에서 그쳤다. 논길을 하나 지나온 다음에 선생님은 갑자기 지나쳐온 곳으로 되돌아가셨다. 저쪽에는 내 친구의 묘가 있지요. 아, 친구분 묘에 매달 성묘하러 오시는군요. 그래요. 선생님은 그날 이 대답을 끝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날 이후부터 가끔씩 선생님을 방문하게 됐다. 갈 때마다 선생님은 댁에 계셨다. 선생님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나는 더 자주 선생님 댁 문지방을 드나들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나에 대한 태도는 처음 인사한 날이나 친숙해진 이후나 별 차이가 없었다. 선생님은 언제나 조용했다. 어느 때는 너무 조용해서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나는 처음 선생님을 뵈었을 때부터 왠지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운 묘한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가까워져야 하겠다는 의지가 내 가슴속 어디에선가 강하게 발동했다. 선생님을 상대로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은 어쩌면 나 혼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직감이 나중에 사실로 입증됐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하더라도, 바보 같다고 비웃더라도 그것을 미리 예견한 나의 직감에 대해서는 아무튼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두 팔 벌려 껴안을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선생님이었다. 이미 말한 대로 선생님은 언제나 조용했다. 침착했다. 하지만 때로는 얼굴에 알 수 없는 먹구름을 들이우는 때도 있었다. 한 마리 새가 날아와 창문에 까만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져버리긴 했지만 내가 처음으로 선생님의 미간에서 그 구름을 목격한 것은 조우시가야의 묘지에서 갑자기 선생님하고 불렀을 때였다. 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순조롭게 뛰고 있던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5분도 지나지 않아 평소와 같은 탄력을 되찾았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내가 목격한 어두운 그림자를 망각해버렸다. 뜻밖에도 그 경험을 떠올리게 된 것은 소춘이 끝나가는 어느 날 밤의 일 때문이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나는 문득 예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커다란 단풍나무를 눈앞에 떠올렸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매월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성묘 가시는 날이 그날로부터 사흘 후였다. 사흘 후는 수업이 오전에 끝나는 홀가분한 날이었다. 나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조우시가야에 있던 단풍나무 잎들은 다 졌을까요? 아직 그렇게 벌거숭이가 되진 않았을 거요. 선생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내 얼굴을 바라보셨다. 그러고는 한동안 눈을 떼지 않으셨다. 나는 곧 말을 이었다. 이번에 성묘 가실 때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선생님과 함께 그 근방을 산책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묘하러 가는 거지 산책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가신 김에 산책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내가 그곳에 가는 목적은 성묘뿐이니까요. 라고 말해 굳이 성묘와 산책을 구분하려는 듯이 보였다. 나와 동행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지 뭔지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 나는 선생님이 괜한 고집을 부린다고만 생각됐다. 하지만 나는 한 발 더 다가가고 싶었다. 그럼 성묘만이라도 좋으니 함께 데려가 주세요. 저도 성묘할 테니까요. 사실 그때 내게는 성묘와 산책을 구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내 말을 듣고 선생님은 눈썹을 약간 찡그리셨다. 눈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났다. 그 빛은 귀찮다는 눈빛도 싫다는 눈빛도 두려워하는 눈빛도 아닌 딱 잘라 표현할 수 없는 희미한 불안감이 깃들어 있는 눈빛이었다. 나는 순간 조우시가야에서 선생님하고 불렀을 때 그 장면을 선명히 떠올렸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이 표정이 하나로 겹쳐졌다. 나는 하고 선생님이 입을 떼셨다. 나는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그곳에 성묘하러 같이 가고 싶지 않소. 내 아내도 아직 데려간 적이 없어요. 나는 참으로 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을 연구할 생각으로 그대에게 드나들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버릇처럼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의 태도는 내 생활 가운데 오히려 높이 살 만한 것이었다. 나는 전적으로 그러한 나의 태도 덕분에 선생님과 인간적인 따뜻한 교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나의 호기심이 약간이라도 선생님의 심중을 관찰하려는 기색을 보였다면 두 사람 사이를 잇는 공감의 실은 그 즉시 끊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어렸던 나는 나의 그런 태도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그때 내가 내 안에 눈을 떴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벌어졌을까? 나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은 차가운 눈으로 연구되는 것을 늘 경계하셨다. 나는 매월 2-3번씩 꼭 선생님 댁에 갔다. 내가 출입이 잦아지던 즈음에 어느 날 선생님이 갑자기 물으셨다. 댁은 왜 이리 자주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찾아오는 겁니까? 왜라뇨?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폐가 됐습니까? 폐라고 할 건 없습니다. 선생님에게서 나를 귀찮아하시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의 사교 범위가 아주 편협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선생님의 고향 동기생들로 그 무렵 도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2-3명에 불과했다. 선생님과 동양인 사람들과는 자리를 같이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서도 나만큼 선생님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찾아와 주는 게 기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주 오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반문했을 때 선생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내 얼굴을 보시더니 몇 살이오? 하고 물으셨다. 이런 대화는 나에게 있어서 통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나 또한 그때 선생님이 하신 질문에 낱낱이 답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그날로부터 나흘도 되지 않아 다시 선생님 댁을 찾았다. 선생님은 거실에 나오자마자 웃으셨다. 또 왔군요. 하고 말씀하셨다. 네, 또 왔습니다. 하고 답하며 나도 웃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분명히 화가 났을 터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미소가 번졌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았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선생님은 그날 밤 다시 한번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셨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만 때에 따라선 댁도 외로운 사람 아니오? 나는 외로워도 나이를 먹었으니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지만 젊은 당신은 다르지요.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싶을 거요. 움직이면서 무엇인가 충돌해보고 싶을 거란 말이오. 전 조금도 외롭지 않습니다. 젊은 것만큼 외로운 것도 없지요. 그렇지 않다면 왜 당신은 그렇게 자주 날 찾아오는 겁니까? 여기서도 이전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선생님의 입에서 반복되었다. 당신은 나를 만나도 아마 어딘가에는 외로움이 남아있을 거요. 당신은 나를 만나도 아마 어딘가에는 외로움이 남아있을 거요. 나에게는 당신을 위해 그 외로움의 뿌리를 끄집어낼 만큼의 힘은 없으니까요. 당신은 이제부터 밖을 향해 팔을 벌려야 할 겁니다. 그때부턴 내 집 쪽으로는 발길을 돌리지 않게 되겠지요. 다행히도 선생님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경험이 없었던 당시의 나는 이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던 명료한 의미조차 깨닫지 못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그러는 동안 언제부턴가 선생님과 겸상도 하게 됐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모님과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다. 혈기왕성하고 평범한 남자인 나는 여자에 대해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연애다운 연애를 한 적은 없었다. 그게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오다 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낯선 여자들에게 관심이 끌렸다. 선생님의 부인한테서는 그 전에 현관에서 만났을 때 기품 있는 여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그 뒤로 만나 뵈면서도 늘 그 인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에는
사모님에 대해 딱히 이렇다고 말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는 사모님께 별 특징이 없어서라기보다 특별한 점을 살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사모님을 선생님에게 속한 한 부분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대했다. 사모님도 당신의 남편을 찾아오는 제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맞이해 주신 것 같다. 때문에 중간에 선생님이 빠지면 사모님과 나를 묶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었다. 그래서 내겐 처음 사모님을 배웠을 때 기품이 있었던 인상 외에 다른 감정은 전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선생님 댁에서 술을 대접받았다. 그때 사모님이 나오셔서 옆에 앉아 시중을 트셨다. 선생님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사모님에게 당신도 한잔하지 하며 당신이 마시고 비운 잔을 권하셨다. 사모님은 처음에 저는 됐어요 하며 사양하신 다음에 못 이기는 척하며 잔을 받으셨다. 사모님은 가지런한 눈썹을 약간 찡그리고 내가 반잔 정도 따른 잔을 입술 가까이 가져가셨다. 사모님과 선생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다. 오늘 웬일이세요? 저한테 잔을 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내가 당신 싫어하잖아. 그래도 가끔씩은 마셔도 되지. 기분이 좋아진다고. 당치 않아요. 속만 괴롭던데. 그래도 당신은 꽤 즐거우신 모양이네요. 약주를 조금 하시면. 때에 따라선 그렇지.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야. 오늘 밤은 어떠세요? 오늘은 기분 좋은데. 이제부터 매일 밤 약주를 조금씩 하시면 되겠네요. 그건 안 되지. 드세요. 그러는 것이 외롭지 않고 좋으니까요. 선생님 댁에 선생님 네 분과 하녀 한 명만 살았다. 내가 그 댁을 방문할 때마다 댁에는 아주 조용했다. 결코 크게 웃는 소리나 그런 비슷한 소리도 난 적이 없었다. 어느 때는 이 집에 있는 것이 선생님과 나뿐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이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사모님은 내 쪽을 돌아보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겠네요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사모님 말씀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내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당시에 나는 아이들을 단지 귀찮고 시끄러운 존재로 생각했다. 한 명 입양할까?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입양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당신도 참. 하고 사모님은 다시 한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셨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이는 죽을 때까지 생기지 않을 걸세 하셨다. 이번에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왜요? 하고 내가 대신 묻자 선생님은 천벌이니까 하고 소리내어 웃으셨다.